뒷이야기로 살펴본 무신 정권 비화. 이휘방에서 정중부, 이인민, 최충원을 거쳐 최후까지 일화 중심으로 무신 정권을 살펴봤습니다. 인물야당. 이휘방이 무신 정변에 적극 가담한 연유. 고려 제18대 왕의정은 우연히 발견한 관비인 무비를 총애하며 무슨 말이든 들어줬습니다. 이에 무비는 의종을 움직여 자기 뜻대로 일을 처리하고 황관 백선영과 은밀히 미래를 즐겼습니다. 고려 황관은 거세하지 않았기에 성생활에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이 무렵 무비를 두고 남몰래 가슴앓이하는 사나이가 있었으니 무인 이휘방입니다. 이휘방은 무비를 처음 본 순간부터 짝사랑에 빠졌고 어느 날 무비에게 접근했다가 단칼에 거절당했습니다. 그날부터 왕궁의 주인만이 나를 취할 수 있다라는 무비의 말은 항상 이휘방의 뒷전에서 맴돌았습니다.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던 이휘방은 대장군 정중부의 거사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습니다. 정중부는 의종을 폐위했으며 개경 근처 청교역으로 도망가서 숨은 무비를 잡아 죽이려 했습니다. 이때 의종의 어머니인 공예원과 무비를 살려달라고 간청했고 정변에 가담한 이휘방도 말렸기에 의종과 더불어 무비를 거제도로 유배해 보냈습니다. 이후 정중부와 타협하여 권력을 나눠 쥔 이휘방은 이인민을 시켜 무비를 개경으로 압송했습니다. 무비와 제외한 이휘방은 궁궐의 실질적 주인으로 무비를 취했습니다. 뜨거운 하룻밤을 보낸 뒤 무비는 궁궐 밖 사찰에 머물면서 이휘방의 연인이자 정치적 조언자로 처신했습니다. 잠자리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바라는 바를 속살거리며 청하는 이른바 백예미성사는 1173년 의종 보기를 명분으로 내건 김보당의 난때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이때 무비는 이휘방에게 의종을 죽여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휘방은 반란군을 진압하면서 이인민을 보내 의종을 죽이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인민은 의종에게 술을 마시게 한 후 등뼈를 부러뜨려 죽이고 시신을 고논사 연못에 던져 넣었습니다. 의종은 저세상 사람이 됐고 무비는 악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비를 독차지하려던 이휘방 역시 이듬해 정중부 아들의 명령을 받은 승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인생의 허망함과 권력의 무서움을 느낀 무비는 머리를 깎고 사찰에 들어갔으며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로써 무비에게 푹 빠졌던 의종, 미래를 즐긴 백선년, 짝사랑했다가 뒤늦게 취했던 이휘방, 그리고 무비 자신 모두 허망한 종말을 맞이한 셈입니다. 인물야당. 장군 수염을 불태운 내시. 어느 해 섣달 금음날 대궐 안에서 나래가 벌어졌을 때의 일입니다. 나래는 잡기 쫓는 의식을 뜻하는 말로 고려 초부터 궁중에서 행해졌던 귀신 물리치는 행사를 가리킵니다. 대개 한 해가 마무리되는 음력 섣달 금음날 밤에 궁중과 민가에서 마귀와 사악한 귀신을 쫓아낸다는 의미로 나래 의식을 행했습니다. 지는 해와 함께 모든 재앙이 사라지기를. 연말에 국가 차원에서 나래를 행한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옛사람들은 모든 질병과 재앙 원인을 잡기의 행패나 심술로 생각했기에 그 잡기들을 쫓아내고 새해를 복된 마음으로 맞이하려 한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한밤중에 불을 밝히거나 건물 곳곳을 깨끗이 치웠습니다. 가면을 쓰고 귀신 쫓아내는 놀이 형태의 나래는 훗날 마당극으로 발전할 만큼 영향력이 컸습니다. 그런 나래가 베풀어졌을 때 내시 김돈중이 촛불을 켜고 흥겹게 놀던 중 무신 정중부 장군을 불렀습니다. 여보게. 가까이 있던 정중부는 나이 어린 김돈중의 하대가 못마땅했지만 문신 세력의 기세에 눌려 끓어오르는 화를 꾹 참고 마지못해 응답했습니다. 부르셨소? 정중부의 불편한 심기에 상관없이
김돈중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띠면서 말했습니다. 이리로 오게. 칠척장신의 풍채 좋은 정중부가 대답하지 않고 가만히 있자 김돈중이 가까이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자네 수염이 아주 보기 좋구먼. 그러면서 김돈중은 매우 빠른 동작으로 정중부 수염 밑에 촛대를 들이밀었습니다. 순간 수염에 불이 붙었고 깜짝 놀란 정중부는 반사적으로 재빨리 수염을 비벼 불을 끄고는 버럭 화를 냈습니다. 이놈이 어디 감히. 정중부는 손으로 힘껏 후려쳤고 김돈중은 그 자리에 풀썩 쓰러졌습니다. 평소 점잖은 정중부였건만 자신이 애지중지 길게 기른 수염이 상한 일에 대해 크게 분노한 까닭입니다. 당시 정중부는 나름 수염에 인격적 자부심을 가졌던 터라 더욱 그랬습니다. 장군, 왜 이러시오? 주변에 있던 무신들이 급히 정중부를 말렸으나 돌발 사태는 피하기 힘든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김돈중이 누구이기에 그럴까요? 김돈중은 묘청의 난을 진압하는데 큰 공을 세운 김부식의 아들이었고 막강한 아버지를 배경으로 후왕 의종의 총애를 받고 있었습니다. 김돈중이 나이에 상관없이 무신을 얕보며 가본 이유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가달기야 어떻든 그런 김돈중을 건드렸으니 정중부 처지가 난감해졌습니다. 정중부 장군이 곤란하게 됐구먼. 더구나 그곳에는 김부식이 같이 있어서 그 광경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제3자 눈으로 보면 분명 건방진 김돈중의 잘못이지만 김부식은 자기 아들에 대한 폭력을 자기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했습니다. 하여 김부식은 자기 아들의 잘못을 덮어두고 무신 정중부가 방자하게 폭력을 썼다 하여 엄한 벌을 주자고 주장했습니다. 그 아들의 그 아버지였던 셈입니다. 무신이 문신을 때렸으니 마땅히 중죄로 다스려야 하옵니다. 고려 제18대 왕의종은 문신을 편애했지만 이러한 김부식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의종이 정중부를 용서해준 이유가 조금 엉뚱했습니다. 정중부 인물이 잘생겼으므로 이해해줘야 한다는 것이었으니까요. 잘생긴 얼굴에 어울리는 멋진 수염이 상해서 그런 것이니 그 마음을 한 번은 품어줍시다. 김부식은 별 수 없이 물러섰고 정중부는 다행히 큰 벌을 받지 않고 목숨을 건졌지만 그의 심중에는 김돈중에 대한 미움이 뿌리 깊게 박혔습니다. 그 후 1151년 김부식이 세상을 떠났고 김돈중이 정중부 수염을 태운 지도 20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러나 정중부는 예전의 치욕을 잊지 않고 살았으며 1170년 정변을 일으켜 무신 정권을 세웠습니다. 무력 정변의 진행 상황은 대략 이러했습니다. 의종이 이것저것 경치 좋은 정자로 나들이하여 향연을 즐기자 이를 호위해야 하는 무신들의 피로와 불만은 폭발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의종이 항상 문신들만 편애하고 문신들은 무신들을 푸대접하는 일이 반복되자 세상이 혼탁해졌다는 인식 아래 정중부, 이의방, 이호등 무신들은 1170년 8월 포현원 행차 때 문신 사례를 모의했습니다. 씨름을 해보아라. 행차 도중 의종은 무신들에게 씨름을 시켰고 이때 젊은 문신 할례가 씨름에서 패배한 대장군 이소웅의 뺨을 때리며 조롱하고 모욕했습니다. 무신들은 모두 자신들이 맞은 것처럼 분노했고 모의한 대로 포현원에서 문신들과 황관들을 보이는 대로 모두 살해했습니다. 문신들을 보이는 즉시 죽여라. 무신들은 참고 참았던 분노를 터뜨리며 칼을 마구 휘둘렀습니다. 김돈중은 정변이 일어날 당시 그곳에 없었으나 소식을 듣고 급히 말을 몰아 가막산으로 도망쳤습니다. 김돈중 그놈이 보이지 않는다. 그렇지만 정중부는 복수하리라 다짐했던 김돈중을 잊지 않고 찾았습니다. 그날의 수치를 어찌 잊는단 말인가. 정중부는 사람을 보내어 김돈중의 집을 뒤지게 하고 산으로 들어갔음을 알게 되자 즉각 포위한 후 병사들에게 말했습니다.
누구든 김돈중이란 놈을 죽이는 자에게는 부한 상을 내리겠노라. 김돈중은 달리 숨을 곳이 없고 달아날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잡혔는데 죽을 때 탄식하듯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 죄도 없는데 이 꼴이 되었구나. 자신의 경조부박을 여전히 모르는 말이었습니다. 경조부박은 말하고 행동함이 신중하지 못하고 가벼움을 의미하는 사자성어입니다. 정중부는 무신들을 홀대한 의종을 폐한 다음 멀리 유배 보냈으며 왕의 아우를 즉위시켰습니다. 고려 제19대 국왕명종은 갑자기 임금이 됐지만 그의 운명은 허수아비나 다름없었고 이때부터 무신이 전국을 지배했습니다. 정중부는 무신 정권을 반대하는 김보당의 난, 조의총의 난을 진압하고 이어 정변 동지였던 이고 이의방을 차례로 제거함으로써 권력을 집중하는 데 성공했으나 1179년 경대승에게 살해됐습니다. 인물야당, 천하장사의 세 가지 절묘한 꿈. 소금 사세요. 소금. 채도 싸게 팝니다. 떠돌이 소금 장수 이선은 경상도 경주 옥련사 노비로 있는 여자를 만나 사랑에 빠졌습니다. 둘은 결혼했고 아들만 셋을 낳았는데 그렇게 태어난 삼형제 중 막내 이의민은 어려서부터 기질이 강했습니다. 부모 눈에도 그렇게 보였는지 어느 날 그 어미가 묘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이의민이 푸른 옷을 입고 황령사 9층 탑으로 올라갔습니다. 얘야, 위험하니 조심해라. 어미는 자식의 모습이 걱정되어 소리를 지르다가 잠에서 깨었습니다. 덩달아 놀라서 깬 남편이 물었습니다. 무슨 꿈을 꾸었기에 그리 놀라 깨었소? 글쎄, 우리 막내가 신성한 황룡사 9층 탑을 올라갔어요. 그 모습이 신기하기도 하고 위험해 보여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보다 깨었네요. 무슨 뜻일까요? 푸른 옷이라면 귀한 신분이고 불탑은 신성한데 혹시 우리 막내가 자라서 큰 사람이 된다는 예지몽 아닐까요? 그러거나 이름을 날릴지도 모르니 어디 기대해 봅시다. 이의민은 팔척장신에 남보다 월등히 힘센 장사로 자랐고 그보다 먼저 태어난 두 형도 당당한 풍채를 지녔습니다. 겉으로만 봐서는 사나이 대장부들이었지만 천민 신분이 문제였습니다. 이들은 넘치는 힘을 주체하지 못하고 소문난 불량배로 경주거리를 휩쓸고 다녔습니다. 여기 술 가져오란 말이야. 어서. 오후. 이거 괜찮으니 가져가자. 삼형제는 자신들의 힘을 믿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마을 사람들의 골칫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유명해지기는 했으나 몹쓸 짓 때문에 그러했으니 어미의 황룡사 꿈이 절반만 맞은 셈이었습니다. 귀신은 뭐하나. 저런 것들 잡아가지 않고. 그러게 말이야. 나라에서는 왜 저런 놈을 그냥 놔둘까? 지역 민심이 흉흉해지자 알렴사 김자양이 삼형제를 붙잡아 그 죄를 물으며 모질게 고문했습니다. 그로 인해 두 형은 죽었으나 이의민은 견뎌내며 버텼습니다. 그놈 제법 끈질기구나. 힘이 장사이고 운동도 잘하니 써먹을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군. 김자양은 이의민을 풀어주고는 다음과 같이 말하며 개경으로 가게 했습니다. 내 너에게 기회를 주고자 너를 경군에 넣었으니 나라를 위해 충성해라. 경군은 도읍지에서 근무하는 병사를 이르는 말입니다. 명령에 따라 이의민은 남은 가족과 함께 즉시 경주를 출발했습니다. 개경에 이르렀을 때 성문이 닫혀 있어서 이의민 일행은 도성 남쪽에 있는 절 연수사에서 하룻밤을 묵었고 그날 밤 이의민은 희한한 꿈을 꾸었습니다. 어라, 사다리가 있네. 이의민은 성문에 걸려있는 긴 사다리를 발견하고는 그걸 타고 성문 위로 올라갔습니다. 다 올라왔다. 이의민은 가까스로 성문 위에 다다른 뒤 기쁨의 소리를 내질렀다가 이내 다시 긴장했습니다. 사다리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어디론가 계속 이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위를 올려보니 사다리는 궁궐 정문에까지 이르고 있었습니다. 좋아, 계속 올라가 보자. 이유미는 내친 김에 사다리를 밟아 올라갔고 궁궐 정문에 이를 즈음 잠에서 깨었습니다. 참 신기한 꿈이로다. 무슨 꿈을 꾸었기에 그러느냐? 사다리가 성문 위에 걸쳐져 있었고 그 위에 올라갔더니 다른 사다리가 대궐 정문에까지 걸쳐져 있었습니다. 혹시 내가 점점 출세한다는 걸 일러주는 꿈일지도 모르겠구나. 그날 이후 이유미는 군인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였습니다. 어쩐지 열심히 하면 빠르게 승진할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유미는 사절로 출발하여 이내 40인씩 구분된 군대의 대정이 되었습니다. 이유미는 점차로 지위가 높아졌고 공도 몇 번 세웠습니다. 거기에는 운도 따랐습니다. 어느 날 고려 제18대 왕의종이 수박 시범을 보고 싶다 하여 무술 겨루기가 행해졌습니다. 수박은 주로 손을 써서 상대를 공격하는 우리나라 전통 무예입니다. 이때 이유미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 실력을 발휘했습니다. 무술 대련에서 이유미는 강한 힘과 뛰어난 기술로 깊은 인상을 남겼고 그 무술에 반한 의종은 이유민을 별장으로 특별 진급시켰습니다. 오늘날 중대장 지휘관에 해당하는 2단계나 건너뛴 초고속 승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유민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강렬한 출세욕을 지닌 그는 성공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어떤 짓이든 했습니다. 1173년 김보당이 무인 정권을 전복시키고자 난을 일으켰을 때 이유민은 폐위된 의종을 무참하게 때려 죽였습니다. 예전에 자신의 무술을 높이 평가해 특진시켜준 은혜 따위는 그의 양심에 아무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민은 경주 고넌사 북정목가에서 의종을 살해했고 그 대가로 종삼품 대장군으로 승진했습니다.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꿈은 정말 예지몽이었구나. 이유민은 순탄한 출세와 사다리 꿈을 연결시켜 생각하고는 흡족해했습니다. 1174년 조이총이 무신 정권을 제거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동북지방에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 기세는 제법 대단해서 여러 차례 관군을 제압하며 점차 개경을 향해 돌격해왔습니다. 그에 맞서 이민이 호기 있게 출진하여 선봉에 나섰습니다. 제가 처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런데 한창 전투 중일 때 어디선가 화살이 날아와 이민의 한쪽 눈에 박혔습니다. 이민은 고통을 참으며 손으로 화살을 뽑았습니다. 주변에 있던 부하들은 얼굴을 찡그리며 움찔했으나 이민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오히려 전투를 독려했습니다. 그 결의에 자극받은 광군이 더욱 힘내어 결국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 공로로 이민은 정삼품 상장군에 올랐습니다. 이민은 1194년 종일품 문화시중이 됐습니다. 이처럼 크게 성공했지만 이민은 남모를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천민 출신이라 하여 다른 무인들로부터 은연중 질시와 견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 그는 힘에 관한 일이라면 말로도 지기 싫어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유민이 두경승과 함께 중소성에 앉아 있을 때 자랑삼아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힘을 자랑하기에 내가 이렇게 때려 눕혔지. 그러면서 이유민이 주먹으로 기둥을 치니 그 위에 걸쳐진 석가래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힘이었습니다. 그러자 두경승이 지지 않겠다는 듯 어느 때 일인데 내가 주먹으로 후려쳤더니 무사람들이 도망을 쳤소이다. 라고 말하면서 벽을 치니 주먹이 벽을 뚫고 들어가 그대로 벽에 묻혔습니다. 힘자랑에 관한 한 둘째가라면 서로 눈 부라릴 만한 입담과 실제 힘자랑은 그렇게 무승부를 이루었습니다. 이유민은 힘만 센 게 아니라 눈치도 빨랐습니다. 경대승이 정중부를 죽이고 집권했을 때 이유민은 잠시 고향 경주로 내려가 지내며
몸조심했습니다. 임금을 죽인 자가 아직 살아있는데 무슨 축하를 받으란 말이오. 라고 말하면서 경대승이 관리들 인사를 받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행한 일이었습니다. 경대승도 이민을 직접 제거하기에는 부담이 되었기에 그대로 두었고, 이민은 경대승이 죽은 후에 다시 개경으로 올라와 집권하는 처세술을 발휘했습니다. 어느덧 이민은 명실상부한 고려 최고 실력자가 되었고, 그의 권력에는 걸리적거리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민은 또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오색무지개가 겨드랑이에서 나오는 꿈을 꾼 것이었습니다. 내 몸에서 오색 찬란한 무지개가 나오다니 이건 필경상스러운 꿈이야. 그 무렵 왕서는 12대의 끝이 나고 다시 18자가 있으리라라는 도참설이 떠돌았는데, 그의 차관의 이의민은 자기 꿈을 최고 통치자로의 등극으로 풀이했습니다. 18자라 하면 이 씨를 말함이 아니겠는가? 내가 바로 이 씨이니 이는 내가 왕이 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걸 거야. 이의민은 이때부터 엉뚱한 야욕을 품었고 그 기회를 살폈습니다. 그는 나무로 만든 신을 집에 모셔두고 날마다 찾아 엎드려 제사하며 복을 빌었습니다. 그러나 이의민은 지도자감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아무에게나 뇌물을 받고 관직을 파는가 하면 백성의 집과 땅을 함부로 빼앗았고, 길을 가다 예쁜 여인을 보면 강제로 법탈했습니다. 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야말로 제멋대로 인생이었습니다. 이의민의 처 최씨가 질투로 인해 이의민이 어여뻐하는 계집종을 죽이고 다른 사내종과 간통하자 이의민은 최씨를 내쫓은 뒤 미모 뛰어난 양갓집 여자와 결혼하자마자 내쫓기를 반복했습니다. 이의민의 자식들 이지순, 이지영, 이지광 등도 행실 못되기가 만만치 않아서 사람들은 이지영과 이지광을 쌍칼이라 부르며 흉보았습니다. 칼두자루가 멋대로 휘둘러지는 세상이야. 이의민은 물론 그 누구도 제어하지 않자 그들이 나타나면 사람들은 쌍칼이 떴다면서 얼른 자리를 피했습니다. 이의민 가족의 행패가 이러하니 당연히 백성의 원성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마침내 이의민은 최충원과 최충수 형제에게 살해됐습니다. 이로써 이의민의 마지막 꿈은 왕위 등극이 아니라 하늘로의 승천이었던 셈이 되었고, 그걸로 모든 게 끝났습니다. 인물야당, 딸과 사위는 피장파장. 최우는 아버지 최충원의 뒤를 이어 무인 직공기의 실력자로 고려를 다스린 인물입니다. 뒤에 이름을 이로 개명했으며 30년간 집권하면서 최씨 정권 기반을 튼튼히 다졌습니다. 최우에게는 애첩 설현방에게서 낳은 만종과 만전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지만 서자를 후계자로 삼기를 꺼림칙하게 생각하여 사위 김약선을 후계자로 내정했습니다. 내 후계자로 서자보다는 사위가 더 낫지. 최우는 김약선을 추미론 부사로 삼아 일찍이 군권을 내주면서 굳은 신임을 보내는 한편, 후계자에서 밀린 두 아들은 멀리 지방 사찰로 보내 승려로 지내게 했습니다. 이것으로 후계자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된 듯 싶었으나 전혀 예상치 못한 엉뚱한 일로 인해 계획이 틀어졌으니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절대 권력자인 최우의 딸, 즉 김약선 아내가 평지풍파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김약선 아내는 대단히 거만하고 드센 여자로서 질투 또한 많아 남편을 손안에 쥐고 살아야 만족하는 성격이었습니다. 사정이 그러하니 김약선은 아내 눈치를 살피며 살아야 했는데 그에 대한 불만을 여색으로 풀곤 했습니다. 김약선은 상대 여성이 누구인지 따지지 않고 함부로 범하기 일쑤였습니다. 김약선은 심지어 최후의 여자들을 망월로 모란방에 모아놓고 음란한 짓을 벌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비밀은 없는 법. 그 일이 밖으로 새어나갔습니다. 잘 이용하면 우리 신세를 펼 수 있을 거야. 한때 최후의 애첩이었으나 바람 피운 일이 들통나서 쫓겨난 안심과 그녀 연인 김주는 한몫 단단히 챙길 절호의 기회로 생각했습니다.
안심은 설현방을 찾아가 아들 만전이 최후의 후계자가 될 계책이 있다며 환심을 산 다음 즉각 그 음모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안심은 김약선 아내에게 문안차 인사 왔다면서 은근히 말을 흘렸습니다. 부사 어른께서 망을 후 모란방에서 여러 개 집과 한바탕 놀았다고 하네요. 뭐라? 모란 방에서 계집질을 했다고? 어떤 연들인데? 김약선 아내가 바짝 복이 올라 물었습니다. 안심은 속으로 흐뭇한 미소를 짓고 겉으로는 염려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말했습니다. 글쎄 처녀 7을 벗겨놓고 춤추게 했다네요. 젊은 연들을 7이나? 그래, 춤만 추었대? 그 뒤는 말씀드리기가 좀 뭐하네요. 그 말에 김약선 아내는 참을 수 없다는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안심은 김약선 아내의 소매를 잡아당겨 말리는 척하면서 오히려 더욱 불을 지폈습니다. 고정하세요. 섣불리 나서면 낭패 볼 수도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가? 제 얘기를 마저 들어보세요. 누군가 부사어른의 놀이에 대해 과한 게 아니냐고 걱정스레 말하자 부사어른께서 당당히 말씀하셨대요. 그 상황에서도 주둥이를 놀렸다고? 그래, 뭐라 짓거렸다더냐? 친정세도를 믿고 종놈과 밀통한 이도 있는데 내가 이 정도도 못하겠는가라고 말씀하셨대요. 그 말에 김약선 아내가 뜨끔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바로 자기를 두고 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사실이었습니다. 김약선 아내는 잘생긴 종놈과 뜨거운 정을 나눈 적이 있었고 김약선은 그에 대한 반발로 장인인 최후의 여자들을 건드린 것이었습니다. 별 해괴한 소리를 다 듣겠네. 김약선 아내는 시치미를 뗐지만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스며 있었습니다. 안심은 김준우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도 반신반의했는데 슬쩍 떠본 결과 김약선 아내의 태도를 보며 사실임을 확신했습니다. 하여 안심은 살짝 협박투로 한마디 더했습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소문이 그러하니 많이 속상하시더라도 잘 생각해서 처신하세요.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갈게요. 안심이 인사하고 나가자 김약선 아내는 안절부절 못하면서 갈등에 빠졌습니다. 아니, 내 일을 어떻게 알았지? 아무도 알 수 없는데. 그건 그렇고 소문이 퍼져 아버지 귀에 들어가면 어떡하지? 김약선 아내는 남편 행실에 대한 분함보다 자기 처지에 대한 불안감으로 우왕좌왕하다가 무슨 생각에서인지 아버지 최우에게로 달려가서 다짜고짜 울었습니다. 아니, 갑자기 왜 우느냐? 무슨 일이 있느냐? 전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왜 또 약선이 바람을 피웠더냐? 최우는 남자의 바람기를 어느 정도 용인하는 성격이었기에 대수롭지 않다는 듯 가볍게 물었습니다. 웬만한 바람에는 그러려니 해요. 하지만 이번은 달라요. 아버님 집안 사람들인 부중 젊은 계집을 7이나 골라서 모란루에서 벌거벗기고 놀았대요. 뭐라고? 평온한 표정으로 딸의 이야기를 듣던 최우 얼굴에 갑자기 노기가 서렸습니다. 장차 후계자로 키워주고 있건만 그런 김약선이 언감생심 자기 여자들을 건드렸다는 말에 괘씸함을 느낀 것입니다. 그 놈이 쓸만한 줄 알았는데 아주 형편없는 놈이구나. 최우가 크게 화난 걸 본 최우의 딸은 없는 말을 곁들여 화를 부채질했습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주변에서 말리니까 세상에 두려울 게 없다고 하더래요. 장인의 시대는 지났고 자기 세상이라면서요. 그 놈이 완전히 간이 부었구나. 아무리 잘해줘도 남은 소용없어요. 믿을 건 핏줄 뿐이라고요. 하지만 이미 후계자로 굳혀놓은 일을 어찌하겠느냐. 가만두면 큰일 나요. 다른 일을 꾸미고 있는 게 분명하거든요. 그 놈이 내 자리를 넘본다는 말이냐. 뭘 망설이세요?
만종이나 만전을 불러 곁에 두시고 김약선 그놈은 말썽 부리기 전에 없애버리세요. 김약선 아내는 자기 부정이 탄로날까 두려운 마음에 남편을 죽이라고 선동했고 최우는 딸의 충동질에 말려들어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구나. 최우는 권력 투쟁에서 동생 최양을 제거한 잔혹한 인물이었기에 즉시 무사들을 보내 전격적으로 김약선을 죽이게 했으니 제2인자 김약선은 영문도 모른 채 졸지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약선이 갑작스럽게 제거됐지만 만종과 만전은 순조롭게 후계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 무렵 만종은 진주 탄석사, 만전은 화순 상봉사 주지로 각기 내려가 있으면서 각각 경상도와 전라도에 있는 최씨 가문 농장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은 단순히 재산을 관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많은 토지를 빼앗고 높은 고리대를 하는 등 부정과 횡포를 일삼았습니다. 권세가 아들을 말리는 이는 아무도 없었고 일부 숙녀들은 그 앞잡이 노릇을 하여 원성을 자아냈습니다. 이로 인해 민심이 흉흉해지자 경상도 순문사 송국섬과 형부상서 김원이 용기 내어 최우에게 지원했습니다. 몽골과 전쟁 중인 이때 형제가 백성 재산을 멋대로 빼앗아 남쪽 민심이 매우 나쁩니다. 즉각 두 아들을 부르시고 죄질 나쁜 승려들을 벌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최우는 그 직원을 받아들여 두 아들을 불러 야단쳤습니다. 이에 두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억울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참으로 억울합니다. 돈놀이하고 땅을 빼앗다니요. 저희는 백성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었을 뿐 결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다 저희 형제는 죽을 자리도 찾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두 아들이 눈물로 하소연하자 최우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남의 말을 믿을 수 없고 내 아들들이 그럴 리 없어. 거기에는 김약선에 대한 배신의 상처가 크게 작용했습니다. 최우는 부자 사이를 이간했다는 제목으로 송국섬을 좌천시키고 김헌을 유배 보냈습니다. 그리고 만전을 환석시킨 다음 이름을 항이라고 고치고 후계자로 삼았습니다. 그리하여 최우의 후계자는 졸지에 최양으로 굳어졌습니다. 믿을 사람은 내 아들뿐이로구나. 1248년 건강이 나빠진 최우는 사후를 대비하기 위해 최양을 추미론지 주사에 임명하고 자기 가병 500여 명을 나눠 주었습니다. 이듬해 최우가 죽자 최양은 그 권력을 물려받았지만 잦은 연애와 사치스러운 생활을 일삼다가 10년도 되지 않은 1257년에 적자가 없는 상태에서 죽었습니다. 이후 최씨 무신 정권은 몰락했으니 막장 부부가 만든 비극이었습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